반중 집회가 결전의 날을 맞으면서 시위자들이 대규모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 말라며 거듭 경고했는데 현장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측은 조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화당은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은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 움직임 보도합니다. 티모시 베츠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오늘 방한해 외교부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합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측 분담금이 5조 원까지 달할지 짚어봅니다. 경기 화성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로 유독가스를 품은 검은 연기가 치솟아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장비 70여 대, 소방관 200여 명을 동원해 5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의 시선은 홍콩에 쏠려 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11주째 이어진 집회가 오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이 최대 고비입니다. 시위대 측은 3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주하고 있는 광둥성 선전에는 대규모 무장병력이 집결한 상태고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선전에서 넘어왔다 이런 소문까지 돌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미국을 겨냥해서 내정 문제라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7 도심이 검은 바다로 변하면서 최대 분수령을 맞은 홍콩 집회 상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특파된 취재 기자를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오늘 낮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 시작 지점인 이곳 빅토리아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홍콩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민간인권전선은 송환법의 완전 철폐와 경찰 폭력 저지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2~3시간부터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나와 빅토리아 공원뿐 아니라 주변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0만 홍콩 시민이 나온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It has been escalated to the level of a humanitarian crisis in the making. We are talking about police officers firing tear gas canisters into first aid stations. They are firing bullets or rounds into MTR stations. 자, 그런데 홍콩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서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주최 측인 민간인권전선은 시위대를 향해 흐르는 물처럼 유수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원에서 지하철역까지 자유롭게 이동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빅토리아 공원 안에서의 집회는 허가하면서도 행진은 불허했기 때문인데 이 틈을 파고든 겁니다. 주최 측은 친중파들이 시위대에 섞여 과격 시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 주둔군 번호판을 단 구급 차량이 시위 현장에 목격된 사진이 최근 SNS에 빠르게 퍼지면서 이미 중국의 은밀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최 측이 과격 시위를 경계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로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밤이 홍콩 시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지금 시위는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의 촉각은 과연 중국이 군을 투입하느냐, 한다면 언제 어떻게 지금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한 정부는 이 홍콩 시위대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고 언제든지 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지금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무력 진압 결정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송지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중국 선전에서 어제 진행된 대규모 연합훈련 장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의 공안 무경 수천 명이 장갑차와 각종 장비로 강목을 든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홍콩 시위 사태에 무력 개입을 경고하는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겁니다. 중국 전인대는 미국을 겨냥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자유를 위한 행동으로 미화한다며
시위대가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법과 질서를 짓밟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전인대의 이런 발표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일단 무력 개입 대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상황. 시위대의 무리한 요구와 폭력 시위는 철저히 봉쇄하며 해리람 행정장관의 전격 사퇴와 송환법 철폐를 당근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2천안문 사태를 경고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과 세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감안했을 때 중국 당국의 무력 진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결정했던 티모시 베트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대표가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팀이 공식 출범하기 전에 사전 논의의 성격이란 설명입니다. 모레 우리 정부 인사를 만나서 내년도 방위비 인상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국 측 대표였던 티모시 베트 대표가 방한하는 건 한미가 11차 분담금 협상에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는 11차 분담금 협상 대표를 내정했지만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 일단 10차 대표들이 11차 협상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베트 대표가 내일은 주한미 대사관, 주한미군 고위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모레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협상 대표 등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볼턴 보좌관이 방한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데 이어 베트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금액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협상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베트 대표의 이번 방안은 공식 협상 출범 전 사전 논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 이내에 이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효기간이라든지 미국의 대규모 인상 폭을 어떠한 틀에서 수용할지 많은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협상을 서둘러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베트 대표의 방안도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대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6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우리는 기존 분담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한미양국은 지난 3월 1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해 내년도 분담금 협상을 다시 벌여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북한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우리는 올해 지난해 주둔비 9,602억 원보다 8.2%포인트 인상된 1조 389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는 크게 주둔비, 인건비, 훈련 등 각종 경비로 구성되는데 주둔비 총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인상폭입니다. 미국이 협상 초반 총 20억 달러 수준의 주둔비 전액을 비롯해 30억 달러 수준의 인건비와 훈련 경비까지 모두 청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도발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부각되는 건 방위비 협상에 부정적이지만 주한미군 주둔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므로 과도한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협상팀은 양국의 필요로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합리적 선에서 지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다시 마주 앉을 생각 없다 이러면서 이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는 연쇄회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와 외교 차관을 서로 보내면서 연일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본격화할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숙일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와 중국군의 회담을 보도하면서 양측 군대의 친선 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북중 고위급 군사회담을 공개 선전하며 밀착을 과시한 겁니다. 대장 김수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북한 대표단을 성대하게 대접한 중국 측은 북중 친선이 70년 동안 시련과 난관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다고 했습니다. 평양을 찾은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손님들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최대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는 군사적인 협력, 또 러시아와는 외교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갈등으로 대북 공조 균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중로는 연쇄 접촉을 이어가며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중심엔 조 후보자 부모가 이사장을 맡은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있습니다. 학교 공사 대금 등 51억 원의 지급을 두고 웅동학원과 조 후보 동생 부부 측이 소송을 벌여왔는데 최종적으로 조 후보 동생의 이혼한 부인 측에게 모든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 조국 후보자의 동생 측은 공사대금 51억 원을 갚으라고 웅동학원에 소송을 겁니다. 당시 이사장은 아버지인 조변현, 이사는 형인 조국 후보자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조국 후보 동생의 처에게 10억 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 C&D에 41억 원 등 웅동학원이 5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이 공사대금을 놓고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재판이 또 열립니다. 2006년과 달라진 점은 원고였던 코바 C&D의 상호가 카페 휴고로 변경됐고 조 후보자 동생에서 그 부인이 대표이사로 바뀐 것. 결과는 또다시 원고 쪽의 승소, 웅동학원 쪽의 변론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공사대금 51억 원 전액에 대한 권리가 동생의 부인 쪽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이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표이사를 전 부인에게 넘겨준 동생 조 씨는 대신 지배인으로 등록됩니다. 51억 원 가운데 4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카페 휴고는 앞서 이름을 4차례 바꾸고 등록 업종도 그때마다 바꿉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아직 잘 모르는 일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후보자의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쏟아진 의혹만으로도 사퇴는 불가피하다면서 조국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여권 가운데선 민주평화당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를 했고 정의당은 입장을 보류한 채 여론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연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로 여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범법자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 법무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선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이 자금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해 데스노트로 알려진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당론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조 후보자 스스로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은 인사검증 때 다 다뤄졌던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는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반성은커녕 숨진 피해자에 대해 막말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공장 부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곳곳에서 건물과 자재 더미가 불탑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와 소방차 70여 대를 투입해 5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연기들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39살 A씨입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다음 생애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강원 동해시 한섬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2명이 파도에 쓸려 17살 이모군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이틀째 이군을 찾고 있지만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서울 시내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수면 내시경을 하루에 3번이나 받기도 했는데 병원끼리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36살 여성 A씨는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병원 17곳을 돌며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겁니다. A씨는 병원끼리 환자의 수면 내시경 검사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고 지난 6월 7일에는 2시간 간격으로 병원 3곳을 돌며 하루에만 3번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도망가는 그런 환자가 있다 이런 관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여기 하루에 3번을 그런 관계가 돼버리게 하게 된 거죠. A씨는 현재 약물 과다 투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상습 투약 목적의 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환자를 믿고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맞았는지 그런 자료가 안 뜨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얼마 전 강북 지역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반년 전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한 어린이집. 최근 경찰은 원아 7명이 이곳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CCTV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넉 달 전 경찰은 같은 CCTV를 분석하고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CCTV를 안 봤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중간고 CCTV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잡혀서 끌려다니고. 지난 3월 직접 CCTV를 본 이 학부모는 피해 아동이 많다고도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있으면 그 엄마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부모들 하나도 없었어요.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을 다시 또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경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정확히 어머니께서 보신 게 뭐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의뢰를 저희가 한 거예요. 아동보호기관이 나선 뒤에야 CCTV를 분석해 뒤늦게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이 같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도 수사 중이지만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경찰 수사를 미심쩍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판 중에 목포 창성장 주변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검찰이 청구한 몰수 보전 처분 명령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 의원 측이 보유한 부동산 대부분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재판받는 동안 팔지 못하도록 검찰이 몰수 보전 명령을 청구한 목포 부동산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입니다. 이 중 창성장 등 조카 명의 토지 3필과 건물 2채를 뺀 나머지는 모두 손 의원 남편 측 법인과 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조카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만 몰수 보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과 재단의 부동산은 모두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처분이 갈린 건 구매 시점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측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엔 목포 개발 정보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앞서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만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의 공소 요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대부분의 부동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광범위하게 몰수 보전을 청구하는 편이라면서도 기각된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몰수 보전 처분 결정이 오는 26일 시작되는 손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판단이 나왔다는 거는 본안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가압류가 기각이 되면은 본안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본안 재판이 아닌데다 재판부도 다르다며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제 뒤로는 빨간 황소가 돌진하는 두 로고입니다. 화면 왼쪽이 에너지 드링크로 유명한 레드불, 오른쪽이 국내 자동차 용품 업체인 불스원의 로고입니다. 얼핏 보면 참 비슷하죠. 대법원이 불스원의 상표가 레드불을 모방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 레드불입니다. 붉은색 황소 2마리가 마주보고 돌진하는 로고로 유명합니다. 붉은 황소는 자동차 용품 업체 불스원에서도 사용합니다. 레드불은 지난 2014년 9월 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특허 심판원은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달라 포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허 법원도 유사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스원의 상표가 레드불을 모방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불스원이 원고인 레드불에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두 상표 모두 붉은 소의 형상을 한 데다 꼬리가 알파벳 S자 모양으로 치켜 올라가 있고 앞다리는 구부러지고 뒷다리는 퍼진 점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은 레드불 레이싱팀이 국내 최초 포뮬러 1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로 상표를 개발해 경제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불스원의 상표권 등록은 5년 만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국내외 경제 연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1%대로 낮춰잡고 있습니다. 한두 개 기관의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자칫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걸로 전망한 겁니다. 지난달 모건 스탠리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8%로 낮춘 것을 비롯해 11개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나마 2%를 유지한 S&P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반영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전망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장단기 채권의 금리 격차는 2008년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고 수출 부진 속에 내수를 이끄는 제조업 분야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위기 자체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공포 심리들은 실물 경제 전반에, 특히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히 클 것으로. 문제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 악재 속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런 수치 올해보다 무려 40조 원 넘게 늘어나는 건데 이 세수가 줄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 보고서. 내년 예산으로 504조 6천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악재가 겹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당에선 최소 510조 원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예산보다 40조 원 이상 많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10%가 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세수입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진 지난해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5조 원 넘게 더 거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반기 재정 적자만 59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도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 노력을 이번에 가시화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제를 예산 투입으로 막으려는 정부 정책이 심각한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을 하면서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2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1차 장외투쟁 후에 3개월 만입니다. 민주당은 명분이 없다면서 가출이 잦으면 쫓겨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으로 끝납니까? 끝까지 이 정권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칩시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주장하며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무기한 2차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1차 장외투쟁을 마무리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황 대표는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투쟁과 정책투쟁도 병행하기로 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참사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황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권 노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장외투쟁 계획을 당장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 높인다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국회에서 제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영남 일부는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지만 전국 대부분이 30도 정도에 머물며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계곡과 바다에는 막바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산 줄기를 따라 계곡물이 계단처럼 흘러내립니다. 바위를 따라 미끄럼을 타고 계곡에서 다이빙도 즐깁니다.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계곡물 속은 바깥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낮기 때문에 발목을 담그기만 해도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에 지치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도 청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도 보이고 너무 시원하고 오늘 무더위가 날아갈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탄 채 바닷물로 들어갑니다. 물장구를 치며 파도를 즐깁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도입한 수상 휠체어입니다. 평소 해수욕을 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장애인들도 모처럼 바다에서 피서를 만끽했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오늘 낮 기온은 경북 경산이 35.3도까지 올랐지만 서울 31도, 대전과 부산이 30도, 목포는 28도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영남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현상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등에 금빛 줄이 있는 금개구리는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입니다.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몰렸는데 인공증식에 성공하면서 가까스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밝은 녹색빛 등에 도드라진 금색 두 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종인 금개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토종 개구리입니다. 농약 사용이 늘고 콘크리트 농수로가 많이 들어서면서 7년 전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개구리는 이동성이 매우 적고 행동권 면적이 좁기 때문에 서식지 교란이나 훼손에 취약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금개구리는 환경부가 2027년까지 우선 복원을 목표로 삼은 25종 가운데 한 종이기도 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금개구리 20마리를 포획해 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일부터 부화한 지 넉 달 된 개체 600마리를 세 차례에 거쳐 충남 서천군 수생식물원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양서류는 자연에서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즉 먹이 사슬의 중간 단계에서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국립생태원은 방사 후 3년간 개체 이동과 서식지 확산을 연구하고 위협 요인인 황소개구리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고 흰 천으로 장식된 의자는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결혼식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60여) 명이 숨지고 180명 넘게 다쳤다고 내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상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아프간에선 탈레반과 IS가 테러를 벌이고 있는데 결혼식장은 보안 검색이 느슨해 종종 테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تقریبا 12 نفر در هتل بود و قسمی که ما خودمون شاهد صحنه بودیم ما در نکاحخانه بودیم که یک دفعه گرمباش شروع شد. 카불에선 지난해 11월에도 결혼식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4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아프간 대통령 대변인은 가증스러운 범죄라며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자폭 테러를 저지르라고 시킬 수 있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18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탈레반 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변심한 남편 구혜선 안재현 부부인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네, 연예계 대표적인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구혜선 씨가 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글을 올려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는 소문난 인구 부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달 전이죠. 지난 6월에 구혜선 씨는 남편 안재현 씨와 같은 소속사로 옮기면서 남편의 영향이 컸다고 했고요. 일주일 전쯤엔 페이스북에 사랑해, 내가 더라는 댓글을 서로 달면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어서 급작스런 파경 소식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두 사람의 소속사죠. HB 엔터테인먼트는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네. 구혜선 씨가 이미 이혼 합의서 초안을 안재현 씨에게 보냈고 9월까지는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길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혜선 씨가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합의한 상황은 아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 종료, 그러니까 유니클로 매장이 또 문을 닫은 겁니까? 네, 서울 월계점이 다음 달 15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종로 3가점과 구로점에 이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 폐점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것도 불매 운동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일각에선 국내 불매 운동이 매출에 직격탄이 됐고 폐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유니클로 측은 불매 운동과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유니클로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빠졌거든요. 불매 운동으로 유니클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정한 용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오늘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려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추모글을 올려서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특히 한일 우호 협력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대일 외교를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김 전 대통령의 98년 일본 국빈 방문 연설 한 토막인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인용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간 협력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황정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는 먹방, 게임, 춤 같은 예능 콘텐츠가 주류인데요. 자신의 치료 과정을 담은 암 투병기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독자 6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이세병. 이 씨는 올 초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량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렸었어요. 정말 인생 낙담하는 대신 그녀는 원래 하던 뷰티 방송을 통해 아픔을 고백하고 치료 과정까지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키위 같아요. 항암 치료를 위한 삭발 영상은 450만 뷰를 기록했고 영국 BBC에서도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이 씨처럼 암 투병기를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8년째 난소암 투병 중인 이른바 암 환자 뽀삐. 숨어있으면 숨어있을수록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암 환자는 아프니까 그런 걸 좀 깨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먹방도 찍고 여행 방송도 하면서 이른바 아밍아웃을 한 결과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치유가 되는. 네, 맞아요. 숨겨왔던 아픔을 당당히 드러내는 이들. 소통이 새로운 치유법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낮 동안 극심한 찜통더위 없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죠. 심한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도 사라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강한 볕이 오늘만큼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고요. 양산이나 선글라스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초반인 화요일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짝 더워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하물며 남북 간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쏟아내는 아주 저질스러운 막말과 욕설은 모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언제까지 못 들은 척, 아닌 척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참고 있기만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